자, 이제 부동산학 강론입니다. 자, 이제 경제론을 들어가고요. 좀 전에 이제 총론을 했고요. 요 개념들 했죠. 늘 이렇게 써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왼쪽에 써드린 주제 위주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써드리지 않았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기도 하잖아요, 제가. 여기 없는 내용을 설명드리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출제 비중이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도, 경제론에서도, 지금 수요 공급이죠. 수요 공급의 개념하고요. 이제 여기 유량 변수, 저량 변수, 특히 요게 이제 구별이 중요하죠. 요거 구별이 중요하고, 그 외에 뭐, 유효 수요, 잠재 수요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구별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자, 요거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 이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력성이죠. 탄력성의 개념, 종류, 탄력성의 응용, 탄력성, 크기, 결정 요인,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거 오늘 다 못하죠? 설마 이거 오늘 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겠죠?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면 사실 다음 주에 이것까지 다 한 거나 다름없어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할 내용이 이제 시험에 한 문제 정도 출제된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또 한 문제, 다음 주, 여기 한 문제, 그 다음에 여기가 한 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 한 문제. 계산 문제는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모두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일단 먼저 그 개념이죠. 개념은 이제 수요나 공급, 이제 그 뜻이 뭐냐 하는 건데, 지금 이 수요 공급을 공부하는 것은 결국 수요하려는 양, 공급하려는 양 크기를 봐서 수요하려는 양이 많으면 이제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요. 공급하려는 양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요. 이렇게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상을 관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요인이 나타났을 때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또는 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수요는 어떻게 되고 공급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양을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을 측정을 할 때 우리는 기간을 전조로 측정을 하는 유량 변수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측정하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렇게 해서 좀 추상적으로 일단 정의를 하고요. 그 수량을 측정할 때는 당연히 숫자로 나타내서 측정을 하죠. 이게 이제 유량 변수란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응하는 개념이 저량 변수고, 이 구별을 이제 제대로 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조금 중요도는 낮습니다. 이거는 사전적 개념이죠. 이거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대응하는 개념이 사후적 개념. 사전적 개념으로 하는 이유는 수요하려는 양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수요를 해버리면은 더 이상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공급하려는 양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공급해버리면은 더 이상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팔아버리면.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유효 수요라고 하죠. 대응하는 개념이 잠재 수요죠. 요거는 2번 정도 시험에 언급이 됐습니다. 유효 수요. 요거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으면 유효 수요고요. 구매 의사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은 잠재 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대출 받는 것도 포함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DTI 규제나 LTV 규제를 하죠. 자, 이럴 때 DTI나 LTV를 올리면 이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한도를 올려준다는 얘기죠. 한도를 올려주면은 이 잠재 수요가 뭐로 바뀔 수도 있어요? 유효 수요로 바뀔 수도 있죠. 그럴 때 이제 이걸 사용을 좀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유량 저량인데, 자, 유량 저량을 구별하는 게 그 이제 표에 정리되어 있는데 그 내용 그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맨 끝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량 변수, 저량 변수에 의해서 순영업 소득이다, 임대료다, 지대, 신규 주택 생산량, 인구 변동량, 맨 끝에 수입 수출 이런 것도 다 월간 또는 1년간 이렇게 하잖아요. 다 유량 개념이고, 저량 변수는 주택 재고량이다, 순자산이다, 인구, 부동산 가격, 통화량. 자, 통화량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건 중요도가 낮다고요. 통화량은 현금 플러스 예금이에요. 그러면은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현금 플러스 예금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현금이나 예금은 어떤 시점을 전제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실은 항목별로 다 암기하려고 하면은 사실 한도 끝도 없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유순전후,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자, 우리 임대료 수입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은, 자, 이거 세후현금수지죠. 세후현금수지. 세전수지. 이거 유량 개념일까요? 저량 개념일까요? 이거 유량 개념일까요? 저량 개념일까요? 다 유량이라고요. 여기 있는 거는 다 유량이에요. 소득과 관련되는 거죠. 소득과 관련되는 건 다 유량이에요. 여기 이제 공실 빼죠. 여기에 뭘 빼요? 경비 빼죠. 경비. 여기는 부채 서비스 빼죠. 여기 영업소득세 빼죠. 공실 유량 저량. 지금 연간 단위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유량이라고, 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 소득이 뭐라고요? 유량.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유량이죠. 소비가 뭐예요? 소비. 이것도 한 달에 소비 얼마예요? 소득이 1,000만 원인데 한 달에 소비 얼마예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유량이죠. 버는 거는 한 달로 벌고 쓰는 거는 한순간에 써버리고 일정히 탁 쓰는. 1,000만 원 버는데 800만 원 쓴다. 저축이 무슨 개념일까요? 유량. 200만 원 저축한다고요. 저축은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는 부분이 저축이죠.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저축해서 쌓아놓은 잔액은 뭐예요? 잔액은 저량이에요. 쌓아놓은 잔액. 그래서 올 들어서 한 달에 200씩 저축을 해서 지금 쌓아놓은 잔액은 얼마예요? 저량이에요. 그 저량, 예를 들어 4개월간 200씩 800 잔액이다. 그럼 저량이에요. 그거는. 근데 그게 4개월 동안 저축해도 그건 800이죠. 근데 그 중에 일부 쓸 수 있잖아요. 800이었는데 일부 중간에 빼 써버리면은 잔액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개념을 알 수 있죠. 잔액이라고 할 때는 무슨 개념? 저량. 그거는 언제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잔액. 그죠? 그래서 예금 잔고, 아까 그 현금 플러스 예금 저량 개념 했잖아요. 그런 것들은 잔고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저량이에요. 그러니까 잔고 개념이 그게 자산이라고 할 때 이거 말고요. 이거 전부 다 유량이잖아요. 유량. 이거 말고 우리 그 회사에서 대차대조표, 옛날엔 대차대조표, 지금은 재무상태표라 그러죠. 재무상태표에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이런 거 보통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은 보통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한다고 보통. 그럼 자산에 현금 얼마 그다음에 예금 얼마 주식 얼마 부동산 얼마 이게 다 언제적 금액으로 12월 31일자 금액으로 현금 예금 주식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전부 다 무슨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저량 개념. 요때 부채, 단기 부채 얼마? 만기가 도래하는 게 앞으로 1년 이내인 거를 단기 부채라고 해요. 장기 부채, 만기가 1년 더 남았는 거. 이런 거 할 때 언제적 날짜로? 12월 31일자로 단기 부채, 장기 부채 이렇게 부채 전부 다 무슨 개념? 저량.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뭐예요? 자본. 이것도 저량.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 저량. 손익계산서상에 나오는 개념은 전부 다 유량. 손익계산서는 원래 얼마 팔았고 얼마 비용이 발생했고 단기 순이익이 얼마고 이런 거는 뭐예요? 기간으로, 유량으로. 단기라고 하잖아요. 단기. 단기 순이익. 무슨 개념? 유량개념. 단기. 이번 기, 올해, 이번 달. 이걸 단기라 그런단 말이에요. 됐나요? 손익계산서는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고요.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손익계산서는 매출액 얼마, 매출액 10억, 매출 원가 7억, 판매비와 비용, 일반 관리비 1억, 영업이익 2억. 이러면 이게 전부 다 뭐라고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유량 개념이에요. 유량 개념. 원래 매출은 10억이 발생했는데 원가는 7억이었고 여러 가지 일반 관리비가 1억 발생해서 영업으로 통해서 얻은 이익이 올해 2억 벌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개념들은 전부 다 유량 개념. 비용, 원가, 매출 이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거는 전부 다 유량 개념.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저량 개념. 그래서 순자산 했잖아요. 순자산이 자본과 같은 거예요. 어디서 어디 뺀 거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개념이 순자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인구는 뭐예요? 인구는 저량 개념이에요. 인구가 언제 재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지금 여기 세종시 인구 30만 넘었나요? 안 넘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언제 재느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측정 시점에 따라 30만 넘었을 거예요. 이제 측정 시점에 따라 인구는 다르다고요. 근데 인구 변동량은 뭐예요? 그거는 유량이라고요. 그동안에 몇 명 변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그거 비교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우리는 이제 원칙적으로 뭘로 측정해요? 원칙적으로 유량으로 측정하잖아요. 이게 원칙적으로 수요는 유량으로 측정한다고요. 근데 예외적으로 저량으로 이제 측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밑에 그 동그라미 2번에 기업과 디귿은 어차피 유량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니은과 리을은 예외적으로 일정 시점에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수량은 저량 수요고요. 그러니까 일정 시점은 당연히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키워드는 보유하고자죠. 보유하고자. 또는 보유하고자 하는. 또 저량 공급은 뭐예요? 존재하는 하면 돼. 존재하는. 자, 그래서 2017년 1월 1일 현재 1,500만 채의 주택이 있고요. 주택이 있고. 자, 이러면은 요 당시에 저량 공급이 뭐란 얘기예요? 2017년 1일 현재 저량 공급은 1,500만 채라는 얘기예요. 있는 양은 1,500만 채. 이 중에서 100만 채가 공가예요. 이러면은 1,400만 채가 차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량 수요가 1,400만 채라는 얘기예요. 저량 수요량. 요 당시에 저량 공급량은 얼마? 저량 공급량은 얼마? 1,500만 채고 저량 수요량은 1,400만 채다. 그렇죠? 안 어렵죠? 차 있는 양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2018년 1월 1일 현재 1600만 채가 있고 2018년 1월 1일 현재 저량 공급량은 얼마? 1600만 채죠. 맞나요? 자, 그러면 2017년 1년 동안 몇 채가 증가했어요? 100만 채가 증가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유량 증가량, 유량 증가. 됐나요? 유량으로 순증가했다 그래요, 순증가. 자, 왜 순증가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은, 30만 채가 철거가 되었다면, 2017년 1년간 유량 공급량은 이렇게 물어요. 1년간 유량 공급량은 몇 채이겠습니까? 130만 채라고요. 130만 채. 1년간. 맞잖아요. 30만 채 철거됐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채가 늘었으니까 다들 덧셈 뺄셈 할 줄 아시죠? 혹시 의심하시나요 지금? 아니죠? 130만 채 맞죠? 130만 채다. 네, 그래서 순증가란 말씀이에요. 순증가. 순증가는 130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철거를 감안해서 증가한 것을 말하는 거죠. 됐나요? 자, 서울시 인구가 1005만에서 995만 명으로 줄었대요. 1년간. 몇만 명 줄었어요? 10만 명 줄었잖아요. 아, 이게 계산이 안 되죠, 이러면. 1005만하고 995 숫자 헷갈리게 얘기하니까. 그게 1년간 줄어든 양이다, 이게. 그게 인구 변동량이에요. 인구 변동량은 유량으로 측정한다, 이 말이에요. 1년간. 그렇죠? 예, 그게 딱 10만 명이 빠져나갔다는 뜻이 아니에요. 빠져나간 사람은 더 많고, 더 많을 수 있는데, 들어온 사람도 있으니까, 순변화의 양이 10만 줄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냥 의심스러워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주택 서비스 수요 이런 말들, 4번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 이런 말들, 이거는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으로 한 번 정도 등장할 그런 내용이 저기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요. 주택 서비스 수요해서 주택 서비스란 물리적으로 이질적인 주택을 동질적인 상품으로 분석하기 위해 관한 개념으로서 주택이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효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주택 서비스고요. 그 다음에 주택 수요와 주택 소요가 있죠. 주택 소요라는 것은 필요량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량. 이런 필요량은 누가 판단하는가 하면은 정부가 판단해요. 정책적 관점에서. 주택이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이 얼마나 필요할까, 이런 정책적 개념이고, 주로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고, 시장에 개입하는 원리가 작동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수요는 이제 반대로 경제적 개념이고, 뭐 중산층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서론이라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유량저량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개념. 유량저량. 자, 이제 수요량하고 수요 결정 요인이에요. 자, 이제 요것이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수요량은 수요의 크기를 뭐로 나타낸 거예요? 수량으로 나타낸 거죠. 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 하고요? 수요 결정 요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늘 지금 사과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과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 결정 요인은 사과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요. 일단 사과 가격. 사과 가격 말고도 뭐가 있어요? 뭐 소득이 있을 수가 있고, 관련재 가격이 있을 수 있고, 가격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에 대한 예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좋아하는 정도, 또
인구, 국가 전체로 봐서는 인구, 가족으로 봤을 때는 가족 수, 뭐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죠. 다 영향을 미칩니다.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고,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한꺼번에 나타내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소득 뒤에 것들은 일정하다고 보고 뭐와 뭐 관계만 그래프로 나타내요.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나타내죠. 일단은 여기에 가격을 표시하고 여기에 수량을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길이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줄어들고 곡가격이 내려가면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늘어납니다. 자, 이러면은 이 끝점들을 연결한 선이죠.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죠. 수요 곡선. 자, 이 수요 곡선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가?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길이가 변하는 거죠. 가격이 하락하면은 이렇게 수요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게 나타납니다. 이걸 이제 수요 법칙이라 그래요. 이게 반대로 움직이는 이 관계를 수요 법칙이라 하는데 아직 얘네들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얘네들도 표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얘네들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는 걸 표시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는 일단 뭐하고 뭐만 나타나 있어요? 가격과 수요량만 나타나 있잖아요. 자, 이제 다른 거를 표시하는데 소득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하면 같은 가격이라도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아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 가격에서도 소득이 증가하기 전과 증가한 후는 수요량이 다를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소득이 증가하기 전에 수요량은 이만큼인데 이 가격에서 소득이 증가하면 더 늘어날 거 아니냐 해서 소득이 늘어날 때는 이 끝점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끝점이 바뀐 거를 연결해서 그으면 이거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의 수요곡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인구, 가족수라든가 뭐 좋아하는 정도 나머지 것들도 변하게 되면 이 말이에요. 뒤에 있는 것들은 얘네들이 변하면은 새로 수요곡선이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가 얘가 변할 때에는 새로 수요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같은 수요곡선상의 이 점의 변화로 나타나는데 가격이 변할 땐 소득이나 다른 게 변하면 서로 이 수요곡선을 그려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른쪽에 그려지든 왼쪽에 그려지든 얘네들은 다 수요곡선을 새로 그려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차이죠. 요놈하고 요놈.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수요 양 변화 또 수요 변화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수요량 변화는 뭐가 변하는 거고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고 수요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 가격 외의 요인. 근데 얘는 같은 수요곡선상의 점의 이동, 점의 변화라고 하고 여기는 선의 이동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지 증가, 왼쪽으로 이동하는지 감소 이걸 알아야 되죠. 여기서는 어렵지 않죠.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증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감소 똑같은데 이렇게 이동하면은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보는 거죠. 이 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지만 좌우로만 보면 이거는 뭐예요? 수요량 증가. 이렇게 하면 수요량 감소. 이렇게 늘어나면은 수요 증가. 이렇게 하면은 수요 감소죠. 자, 이 개념 구분은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요인이 나왔을 때 특히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되죠.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느냐 왼쪽으로 이동시키느냐 이거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거기에서 먼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는 이걸 구별해야 되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는 우리가 뭐라고 하고요? 정상재라고 하죠. 근데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는 열등재랍니다. 열등재. 자, 이걸 이제 구별을 해야 되고요. 자,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도 질문하기 때문에 기억을 할 때는
이게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뭐고요? 정상제. 소득이 감소할 때 열등제는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죠. 이렇게 방향이 반대로 변하면은 열등제, 같은 방향으로 변하면 정상제. 이렇게 기억을 해야 더 효과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근데 관련제가 좀 더 어렵죠. 이 관련제에는 뭐가 있어요? 대체제와 보완제가 있거든요. 이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 자, 이때 대가비라고 지난 순환에 말씀드렸는데요.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일단 요거는 건너뛰고 요거 지워도 되겠죠? 건너뛰고 내가 살펴보는 대상제와 수요를 보는 거죠. 대체제가 어떤 거예요? 대체제는 어떤 걸 하나를 선택하면은 다른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 관계죠. 그러니까 뭐 커피나 홍차 뭐 이런 거, 녹차, 커피 마실래요? 녹차 마실래요? 하면은 커피도 주세요, 녹차도 주세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은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그놈은 수요량을 줄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재화, 이건 다른 재화를 보는 거죠. 다른 재화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요 결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 요 대상재화 수요. 그러니까 대체제 가격이 변하는 방향과 대상재화 수요 변하는 방향이 같은 방향이에요. 이건 대가비 이렇게 해서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대가비. 자, 근데 보완제는 그게 아니라 반대죠. 반대. 보완제 가격이 올라가면 이 말이에요. 이거는 보완제라는 거는 뭐 커피와 뭐 설탕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게 설탕 수요를 보는 거로 우리는 커피 가격이 올라가면 이 말이에요. 커피 가격이 올라가면은 커피 수요가 줄어들면서 커피 수요량이 줄면서 설탕 수요도 줄어들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방향이 어떻게 움직여요? 여기하고 반대잖아요. 그래서 보가 반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어요. 대가비, 보가 반. 그죠? 자, 요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어렵지 않아요. 대가비 해서 이렇게 같은 방향.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대가비, 보가 반 여기 가격일대로 외우고 있어요, 지금. 이걸. 근데 질문을 수요로 질문한단 말이에요, 가끔. 대체제 수요가 줄어들면 이렇게. 지금 대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대체제 수요가 줄잖아요. 대체제 수요가 줄면서 대상자 수요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묻는다고, 요렇게. 대가비로 외우고 있는데 문제에서 대체제 수요로 묻는다고요. 그럴 때는 방향을 반대로 한번 돌려줘야 돼, 또. 아시겠죠? 문제에서 대체제 가격이, 눈 뜨시고 일단.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문제에서 대체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가 올라간다. 내가 그린 재화 수요 증가한다. 대가 B라고요. B. 근데 문제에서 대체제 수요가 줄어든다. 이러면 대수로 나왔잖아요. 이때는 반대로 하라고요. 반대로. 이 방향 대수반이라고. 대수반. 내가 뭐로 외우고 있는 상황이 지금 대가비로 외우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문제에서 대체제 수요 얘기가 나오면 대수 반대로 돌리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뭐로 물어요? 대부분 대체제 가격으로 이걸 물어요. 이렇게 대부분 여기에서 이렇게 묻는다고요. 근데 가끔 요거 이렇게 나온다고. 요거 중간에 거 아시겠죠? 요거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를 확실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대가비를 확실하게 기억해 놓고 이제 가격이 아니라 수요가 나올 수도 있다를 이제 주의해서 이거 화살표를 같은 방향이냐 반대 방향에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요게 되면은 요거까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조심하면 돼요.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을 줄여요, 늘려요? 수요량을 줄이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수요량을 줄이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해버리면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지금 가격이 변한 거 아니에요. 지금 가격이 변한 게 아니고 지금 사러 왔는데 이만큼 사려고 하는데 이 말이에요. 가격이 이만큼이면 이만큼 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면은 덜 사는 거죠. 근데 지금 이만큼 사려고 왔는데 다음에 가격이 올라갈 거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더 사는 거죠. 예, 그럴 때는 가격이 변한 거 아니잖아요. 가격이 안 변했는데 지금 행동이 바뀌었잖아요. 눈 뜨시고요. 가격이 안 변했는데 지금 행동이 바뀐 거는 가격 외에 얘가 바뀐 거예요. 얘가. 같은 사과 가격이라 해도 그럴 때는 새로 수요 곡선을 그려서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격이 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다고요. 가격은 안 변했는데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 하니까 이제 더 사는 거예요.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되면 일단 통과예요. 통과.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나오는 건 없어요. 이거보다 있기는 있다. 근데 그거는 중요도가 낮아요. 난이도는 높고요. 하지 말까요? 이거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전체 중에서 한 번은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시험에 2번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개념인데, 자, 일단 여기까지 뭘 했는가 하면은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구별했잖아요. 일단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구별하고 수요 변화 중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느냐 왼쪽으로 이동하느냐를 이제 경우에 따라서 했어요. 정상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열등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소득과 얘는 대체제의 경우에는 대가비, 대체제 가격이 변하는 방향과 대상제와 수요가 변하는 방향이 같다는 뜻이에요. 보갑 아니고요. 근데 대수가 나올 때는 반대로 하면 돼요. 대체제 수요가, 왜냐하면 대체관계에 있는 수요이기 때문에 대체제 수요가 늘어나면 이 수요는 줄어들고 대체제 수요가 줄면 이 수요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수요가 나올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뭔가 하면은, 자, 우리 교재에 지금 수요량 및 수요 결정 요인 됐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18쪽에 부동산 수요 발생 요인과 제약 요인이 있죠. 그거는 이제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냥 간단한 건데, 수요 발생 요인은 이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고, 수요 제약 요인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감소시키는 요인이에요. 근데 그 수요 발생 요인에서는 뭐를 조심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공공시설의 용지 확보예요. 맨 끝에 공공시설의 용지를 확보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죠. 정부가. 용지를 확보한다는 거는 산다는 거예요, 판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잖아요. 예, 이건 수요 발생 요인이에요. 그 다음에 수요 제약 요인에서 헷갈려 하는 게 유사 부동산 과잉 공급, 대체 투자 대상 호경기, 요 두 가지. 유사 부동산이란 얘기는 대상 부동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을 함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부동산이 과잉 공급됐다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제약되겠죠.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체 투자 대상의 호경기예요. 대체 투자 대상이 뭐가 있어요? 주식이나 이런 거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과거를 돌이켜보면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요, 주식 시장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부동산 시장 쪽으로 와요. 또 주식 시장이 괜찮으면 부동산 시장에서 돈이 나와서 또 주식 시장으로 가요. 이게 대체 투자 대상이 저쪽이 경기가 좋으면 돈이 나와서 이쪽은 안 좋게 되는 거죠. 돈이 나와서 저쪽으로 가니까. 됐나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수요 곡선 및 특징해서, 수요 곡선은 지금 여기 나타냈죠.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 특징은 일반적으로 우하향 형태죠. 일반적으로 우하향 형태이며 예외적으로 수평이나 수직, 우상향하기도 해요. 수평이나 수직은 그래도 중요해요. 이제 다음에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우상향은 중요도가 높지는 않아요. 이게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는데 더 사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는데 더 사요. 바보 아니에요? 어떤 경우일까요? 그 밑에 예외적인 베블렌 효과 괄호 속에 있어요. 기펜제 이 두 가지인데, 베블렌 효과, 기펜. 이 베블렌, 이거는 한 번 정도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는 거예요. 베블렌, 기펜제 이렇게. 10만 원 했을 때는 안 사다가 100만 원 하니까 사. 과시효과예요. 과시효과. 나 이런 거 쓴다, 이런 사람들. 배부른 효과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예전에 그 연예인이 홍콩에 가서 가짜 시계를 뭐 1억 주고 사왔다든가, 뭐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도 비싼 건데, 그걸 뭐 1억에 주고, 물론 이런 명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허영심에 이제 허영심을 노리는 거죠. 그런 장사꾼들이. 그런 효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많이 발견되기도 해요. 기펜이라는, 이거 다 사람 이름이에요. 베블레인이라는 사람이고, 기펜이라는 사람이에요. 기펜이라는 사람이 관찰한 건데, 1900년대, 19세기, 1800년대 말 후반, 유럽에 엄청난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그 감자에 무슨 병이 돌아가지고, 감자 작황량이 3분의 1로 줄었는가? 하여튼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랬을 때 나타난 현상인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도요, 어떤 사람이 쌀 2말, 보리 1말, 3말은 먹어야 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소득이 5만 원인 사람이 쌀 1말당 2만 원이고요. 보리 1말당 10,000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쌀 몇 말 먹고, 쌀 2말 먹고, 보리 1말 먹어서 모두 소득 5만 원으로 먹고 살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보리 가격이 15,000원으로 올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리 가격이 15,000원, 소득이 5만 원인 사람이 보리 가격이 올라가면, 한 말에 15,000원 올라가면, 예전처럼 사가지고는 이제 3말 못 먹죠. 예전처럼 이거 사 먹으면 돈이 모자라서 3말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쌀 1말에 보리 2말 먹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3말 먹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요. 굶든가. 굶든가 하면 되지, 굶든가.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는데 보리 수요가 어떻게 됐어요? 늘었잖아요. 지금 가격이 10,000원에서 15,000원 올랐는데 보리 수요가 지금 늘었잖아요. 바로 이런 경우라고. 이런 경우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네, 충분히. 이런 거를 기펜제라 그래요. 기펜제. 그러니까 올라가도 쌀보다는 싸거든요. 올라가도 쌀보다는 싸기 때문에 쌀을 예전처럼 못 먹는 거예요. 이걸 더 먹어야지.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감자를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작황이 안 좋으니까 감자 가격이 올라갔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식품의 가격보다는 싼 거죠. 그러니까 감자를 더 먹어야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들 그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 그림 아십니까? 어떤 모습이죠? 기도하는 모습. 굉장히 평화롭게. 어떤 저녁 노을이 지면서. 거기 뭐가 있죠? 바구니에? 감자가 있지 않던가요? 바구니에? 감자를 수확해서 이렇게 수확하고 이렇게, 그게요, 사실은 원래 감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죽은 아이예요. 죽은 아이. 대기근 때. 그 아일랜드 인구의 3분의 1인가가 죽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 그 당시에. 아일랜드 사람들 미국으로 많이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대기근 때 아이 죽은 걸 묻기 전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참혹한 그림이라고 해서 바꿨다는 말도 있어요. 아무튼 그 그림에도 다 사연이 있는 거죠. 제가 제일 잘 모르는 게 그림 쪽인데,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그림도 이제 보니까 재밌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이렇게 그림 보니까. 아무튼 그 기펜제. 그 기펜제나 베블렌 효과는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뭐 거의 경제학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잠깐 이렇게 하고 있는. 대부분은 이제 이거 수평 수직은 중요하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다음에 그 밑에 시장 수요 곡선 있죠. 그거는 이제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합해서 구하고요. 개별 수요 곡선보다는 완만하게 그려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하면 이 길이와 이 길이를 더해야 이 길이가 되는 거죠. 이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게 벌어지고요. 벌어진 걸 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사려는 거, B라는 사람이 사려는 거, 시장 전체는 두 사람밖에 없다면 시장 전체에서는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합해서 더 완만하게 그려지는 게 보통이라는 겁니다. 자,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 뭔가 하면은 그 밑에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다 이제 개념은 했잖아요. 오른쪽 하나에 먼저 수요 변화도 더 자세히 나타냈고요. 자, 마지막이 그 수요량 변화의 내용이에요. 그 박스의 왼쪽 아래. 박스의 왼쪽 아래. 자, 요거 자, 조심해야 돼요. 자, 지금 수요량 변화를 더 보려고 하는 거죠. 수요 변화를 보는 거 아니죠. 그럼 수요량 변화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한 거예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가격이 변한 거예요. 자, 근데 그 읽어보면은 무슨 효과가 나와요? 대체 효과라는 게 있죠.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 더하기 대체 효과 이렇게 있죠. 이거를 이 대체재 가격 변화 이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뭐가 변하는 거예요?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뭘 더 자세히 보려는 거예요? 그 재화 가격이 변해서 나타나는 효과를 자세히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체재 가격 변해요? 안 변해요? 대체재 가격 안 변합니다. 대체재 가격이 안 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수요량 변화를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원 하는 사과 가격이 5,000원으로 하락해요. 만원 하는 사과 가격이 5,000원으로. 자, 그러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10만 상자를 수요하다가 한 달에 10만 상자 수요하다가 한 달에 17만 상자로 수요량을 바꿔요. 자, 이렇게 수요량이 뭐 1년간으로 해도 되고요. 뭐 한 달간이라 해도 되고 어차피 유량으로 하는 거니까. 자,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수요량이 늘어나죠. 이 늘어나는 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요거를 가격 효과라 그래요. 가격 효과. 수요량 변화를. 이게 7만 상자가 있죠. 7만 상자. 수요량 변화는 뭐와 같은 개념이라고요? 가격 효과와 같아요. 가격이 변한 거니까. 가격 효과가 7만 상자 발생한 거예요. 자, 요거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합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일단 가격이 하락하면 저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 많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을 필요도 없고요.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은 예산을 이미 잡고 있어요. 1년에 사과 12상자는 먹어야 돼요. 그러면 예산을 잡으면 이제 12만 원을 예산을 잡아 놓는 거예요. 한 상자 만 원이니까. 근데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지면 12상자를 사더라도 얼마면 살 수 있어요? 5만 원이면 살 수 있죠. 6만 원인가? 죄송합니다. 뭐 사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6만 원이면 샀잖아요. 12달. 그러면 6만 원이 이제 굳잖아요. 12만 원 예산 잡았는데 6만 원 쓰면은 6만 원이 남죠? 자, 요 6만 원 남는 걸로 뭐 할까요? 아니, 투자도 하지만 사과도 더 먹어야지. 좋아하는데. 사과도 더 먹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물론 다른 것도 하겠지만, 그 돈으로 사과도 더 먹을 거라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요 6만 원이 내가 어디 가서 돈 더 벌어온 거예요. 소득은 그대로 있죠? 소득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지금 돈이 굳었잖아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그래요. 명목 소득은 안 변했어요. 근데 실질 소득이 증가한 거예요. 물건의 가격이 하락하면은 실질 소득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반대로 실질소득은 감소하겠죠. 그러면은 사는 거를 줄여야 되겠죠. 자, 그건 반대잖아, 지금. 예, 가격이 하락하면은 실질소득이 올라가니까 요 굳은 돈으로 뭔가를 더 살 거다. 요거를 소득 효과라 그래요, 소득 효과. 자, 그럼 또 하나가 뭐가 있냐. 자, 저는 원래 사과를 좋아하지만, 다른 사과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다른 과일도 먹고 하는 사람이, 귤 가격은 변함이 없는데, 귤 가격은 그대로 있어요. 아까 다른 재화 가격 변한다 그랬어요? 안 변한다 그랬어요? 안 변한다 그랬죠? 다른 재화 가격은 안 변했는데, 지금 이게 많이 싸졌잖아요. 그러면 다른 재화 소비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비싼 거 먹는 것 같아요. 이건 반값인데.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사과 쪽으로도 올 수 있는 거죠. 뭐 먹던 사람이, 귤 먹던 사람이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귤 가격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해도 상대적으로 더 비싸졌다 그래요. 그럼 누가 상대적으로 싸진 거고? 사과가 하락한 얘는 상대적으로 싸진 거고, 절대적으로도 하락했지만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락했는 상태에서도 다른 것보다 비쌀 수 있거든요. 뭘 예를 들면 될까요? 여러분들 송이 좋아하세요? 송이버섯? 새송이 말고 그냥 송이. 1kg에 얼마예요 그거? 시가. 비쌀 때는 100만 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보통 한 20, 30만 원 해요. 20, 30만 원, 30, 40만 원. 근데 이거를 제가 들어보니까 이거를 1년에 한 10kg는 예산 잡아 놓는다더라고. 좀 사는 집인가 봐. 1년에 10kg는 예산 잡는데요. 그러면 한 300만 원, 30만 원 하면 300만 원은 송이값으로 따로 이렇게 미리 예산을 잡아 놓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송이값이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좀 하품이긴 해요. 이렇게 부러지거나 뭐 이런 거. 하품인데 먹는 건 지장 없잖아요. 그냥 집에서 먹는 거. 3만 원. 하품 1kg에 3만 원. 어떻습니까? 눈 뒤집히죠. 저 같은 사람은. 이때 아니면 못 사 먹는 거지. 이게 아무리 싸도요 3만 원 해도 표고버섯 상품보다 비싸요. 표고버섯 상품이 25,000원 이런단 말이에요. 2만 원, 25,000원. 근데 그거보다도 더 비싸잖아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는 엄청나게 하락한 거예요. 상대적으로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가격이 하락했을 때 하락한 놈은 무조건 상대적으로는 가격 하락했다 그래야 돼요. 저쪽 놈은 안 변했잖아요. 쟤는 상대적으로 비싸진 거예요. 표고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표고 안 먹고 송이 먹는 거지, 송이.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른 거 먹던 수요도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요건 무슨 효과? 대체 효과예요. 다른 재화 가격이 안 변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이걸 제일 헷갈려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대체재 가격 나오는데 왜 그러냐.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 수요 변화에서 하는 얘기고,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용시키냐 왼쪽으로 이용시키냐 이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는 수요량 변화 요만큼 7만 중에 일부는 소득효과고 일부는 대체효과다. 요걸 나누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수요량 변화를. 아시겠죠? 됐나요? 자, 그럼 어떻게 구별하면 되는가 하면은, 얘는, 요 놈은 소득효과는 반드시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은, 얘는 실질소득, 요런 말이 나와야 돼요. 실질소득. 실질소득 변화 효과고요. 요거는 뭔 표현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상대란 말이에요. 상대 가격. 상대적으로 또는 상대 가격. 실질적으로 실질소득. 이런 말이 나오면은 소득효과. 상대적으로 상대 가격 이런 말이 나오면은 대체효과예요. 이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났던, 우리 부동산 쪽에서 극명하게 나타났던 때가 언제 있었는가 하면은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에 그런 일이 나타났어요.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어른들의 생각은 결혼해서 집장만이 제1 목표였어요. 제일 우선 목표. 집장만. 그렇지 않나요? 옛날 사람들. 근데 집장만이 제일 우선 목표인데 80년대 후반에 엄청난 속도로 부동산 가격이, 주택 가격이 올라갔어요.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가격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모아 집 사는 게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점점. 자, 그러니까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말이에요. 주택가격이 올라가니까 실질 소득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그래서 못 사는 게 한 가지. 또 이게 많이 올라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게 싸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차라리 다른 것도 지금까지는 막 안 먹고 안 입고 이렇게 해서 모았는데 이러다가 다른 것도 이제 막 다른 게 더 싸 보이니까 이제 이게 많이 올라가니까 차를 사는 거죠. 차를. 그때 이제 마침 프라이드 나오고 이렇게 이 소형차 나오고 하니까 그 차를 사는 거예요. 차를 사니까 이걸 더 못 사는 거지. 그 두 가지 다른 쪽으로 가니까 더 안 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걸 임대시장으로 한번 해보세요. 임대시장. 임대료가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줄이는 게 있고,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다른 재화 가격은 상대적으로 싸지니까 그걸 더 소비하니까 또 못 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수요가 줄어드는 거예요. 됐나요? 하나는 무슨 효과? 하나는 소득 효과, 하나는 대체 효과. 이렇게 요걸로 설명한다. 됐죠? 자, 요거 조금 어렵긴 한데 요거 알면은 그래도 지문에서 이런 어려운 지문을 알면은 다른 지문을 판단하기가 쉬우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요거 조금 더 보완해서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은 뭐 거의 수요나 거의 다름없어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시고 바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균형의 결정과 이동.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